반갑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 플러스 봉사단 같은 경우 정말 이 사회를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동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말씀은요,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좀 약간 큰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50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사실 50 플러스 재단이 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저도 현업을 마치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봉사단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코로나에 오늘 뭐 힘든 점, 나쁜 점,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빠르게 어디 걸어갈 때, 아니면 빠르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사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을 때는 주변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멈춰 섰을 때는 아마 주변의 소리도 들리고 주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변 일상이 많이 멈췄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예전에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을 많이 못 했는데, 집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새롭게 보이게 되고요, 집안 환경도 새롭게 보이게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멈춰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워낙 바빠서 멈춰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는 우리한테 어찌 보면 멈추라라는 사인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스스로 멈춰서 스스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슬라이드를 이걸로 했고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뉴 노멀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뉴 노멀, 새롭게 정상화되었다라는 뉴 노멀이란 말이 어찌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정상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새롭게 정상화됐다라고 하는데, 뉴 노멀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뉴노멀의 모습일까?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2021년 7월에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가리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측면을 쓰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들은 장애인 복지하시는 분, 인권운동 하시는 분, 여성운동 하시는 분, 그리고 배달 노동 하시는 분,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저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 해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사실은 오늘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건 아니고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이 책 안에 제가 엄청나게 괜찮았던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이라는 문구인데요. 코로나는 우리한테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도 주고 있고 아직도 주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또 우리한테는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도 선물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동료가 우리가 밥 먹다가 누가 기침을 해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더라도 혹시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게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게 우리 전부의 건강이라는 걸 알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길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행인들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KTX를 타고 어디 지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요. 노숙자 한 분이 화장실 앞에서 마스크를 안 낀 채 앉아 계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방에서 여분의 마스크를 빼서 그분을 씌워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의 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도 아마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봉사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다행이랄 수 없는 다행도 선물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만났던 사진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던 울림을 줬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간호사 한 분이 방호복을 입고 지금 코로나 확진된 어르신하고 같이 화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디 요양원의 간호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 현장, 그러니까 코로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진전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전에 출품된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왜 감동을 좀 했냐면 여러분 혹시 이 간호사의 직무 중에 이 간호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르신하고 같이 무료하실 수 있으니 화투를 치라라는 직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간호사는 본인의 직무 외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일 외에 정말 다른 일, 한 발짝 앞에 나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울림이 있었던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전해드렸어요. 이거 보라고 하면서 눈물 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저보고 늙어서 눈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우리 봉사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들 50플러스 봉사단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그냥 댁에서 편히 계시면 되는데 그 본인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고 어찌 보면 한 발짝 더 나선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호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약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또 책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올해 본 책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별것 아닌 선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소영 교수님이 쓰신 건데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고 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별것 아닌, 내한테는 별것이 아니지만 어떤 손을 내밀었던 그 선의 하나가 이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선의의 개념과 주변의 여러 가지 찰나와 장면들을 적고 있는 책인데요. 아주 잔잔하면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 책을 왜 쓰셨느냐 하는 앞에 서문을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거나 선함의 효용을 설파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어떤 찰나들을 포착하고 기록하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나의 결점을 통해 타인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정한 이해의 눈길을 보냈던 저 순간과 같은 그런 알아봄의 경험은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하등 쓸모를 갖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이 되어줄 순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채 그럼에도 매일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것들인지 모른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별것 아닌 선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세상에 발을 떼놓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미는 선의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곳인데 다음 세대 재단에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이분을 모셨거든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작은 것의 힘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라는 코너에서 찰나의 온기랄지라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 대해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아마 제 강의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한 18분, 20분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함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의 대표거든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이 좀 바뀌면 좀 더 예뻐질까 하는 고민에서 요번에도 또 책을 소개하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E.F.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굉장히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우리 세상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슈마허라는 분이 동양 철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불교 사상이 되게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읽기도 되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발견했던 미래사회의 모습은요, 약간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경쟁에서 공존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경쟁을 넘어 거의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공존이 필요한 세상.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은 숫자가 되게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보다는 가치가 좀 평가받는 이런 세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좋아했다 그러면 이제는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늘 성장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올해가 100이면 내년에는 110이 돼야 되고 내후년은 120이 돼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숙한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저희들은 이 세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시스테믹하게 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첫 직장을 삼성에서 다녔는데 삼성을 퇴사할 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삼성에서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삼성을 탁 나오면 삼성에서 타격이 있을 거야, 휘청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삼성은 전혀 휘청거리지 않죠.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는 사람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사람은
거의 부품이나 도구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보다는 사람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존, 가치, 작은 것, 성숙, 사람, 이게 미래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봉사단에 참여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 라는 걸 제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오늘 세 가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분석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세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초연결된 위험사회라는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오히려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보고 누군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을까? 변화의 원인을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늘 소개를 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이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초연결 사회로 넘어 들어간 거죠. 여러분이 이 핸드폰 같은 데서 쓰시는 여러 가지 뭐 어플이 있겠죠. 앱이 있겠죠. 근데 그 앱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인기 있는 서비스들은 거의 대부분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서비스들입니다. 택시가 필요한 사람과 택시를 연결해주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과 음식점을 연결해주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주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결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초연결 사회가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초연결 사회가 굉장히 우리 세상을 단단하고 투명하고 그다음 정보의 불평등도 없애고 편리성도 사실은 갖고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간염병이나 전염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시는지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세계 지도거든요. 이 세계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세계 지도냐면 폴 버틀러라는 페이스북에 인턴이 있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에 인턴이 있었는데 인턴이 이런 제안을 해요.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니까 이 사람과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시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쓰시면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자기 위치. 그리고 저한테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 부산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고 뭐 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아주 많겠죠. 제 친구들의 위치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선에서 또 친구들의 친구들을 또 선을 잇고 했더니 짜잔 세계지도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페이스북은 그냥 일개의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세계의 사람들을 다 연결하고 있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 우리나라 위편에 있는 중국 쪽 이게 많이 비어 있죠. 이 중국은 왜 비어 있냐면 페이스북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텅텅 좀 비어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쪽 보이세요? 아프리카 쪽 보면 아프리카도 많이 비어 있죠. 여기는 네트워크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사하라 사막도 있고 이래서 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미 쪽에 오시면 아마존 있고 안데스 산맥 있고 이래서 이쪽도 좀 많이 비어 있죠. 여러분 혹시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중간에 선 꺾고 남반구 북반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남쪽은 좀 못 사는 나라가 많고 북쪽은 잘 사는 나라가 많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지금 좀 밝은 쪽이 북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쪽이 남쪽이 좀 많죠.
이게 페이스북 맵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안타깝게도 반으로 탁 나눠져 있죠. 아직 북한하고는 연결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디가 밝은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서울, 경기 쪽이 좀 많이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페이스북 맵은요,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고요. 2013년도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놀랍지 않아요? 2010년하고 2013년도의 차이가 지금 보이세요? 이게 2010년, 이게 2013년도예요. 엄청나게 더 많은 연결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연결이 되는 걸 초연결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hyper connec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활동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봉사활동. 우리의 봉사활동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도 아마도 연결을 만들어내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어려운 분들을 뭐 꽤 많이 만나죠. 그런데 처음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그분들이 병들었고 가난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의 연결관계가 다 끊어졌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지역사회로부터 연결 끊어지고, 가족으로부터 연결 끊어지고, 친구로부터 연결 끊어지고, 다 끊어진 거죠. 그런 상태를 사실 독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연결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연결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재단의 비영리 활동도 사실은 연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봉사자일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연결자이다. 여러분은 커넥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쌀가게를 어린 시절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쌀가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쌀가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쌀은 어디 가서 사느냐면 대형마트 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라고 해도 될까요?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우리 때는 쌀가게 가서 쌀을 사왔어요. 그죠? 근데 쌀가게는 늘 동네 어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동네 초입구에 있었고, 그 쌀가게 주인 아줌마들은 굉장히 그 동네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가서 쌀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쌀가게를 막 가죠. 가면 이 쌀가게 주인장이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한 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쌀을 사러 오면요, 한 대를 퍼줄 때 푹 퍼서 이렇게 고봉으로 해서 탁 퍼줘요. 한 대를 그렇게 팔았죠. 그런데 그 동네에 굉장히 얄밉고 잘 사는 집 사람이 쌀을 사러 오면 한 대를 탁 퍼서 어떻게 해요? 확 이렇게 완전히 착 가르고 탁 퍼줬잖아요.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과 관계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연결과 관계가 다 사라지고 그 안에는 거래라는 게 생기면서 표준화시켰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가도 4kg를 사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이 가도 4kg를 사야 되는 이런 세상에 넘어온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연결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연결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생겼고, 이 코로나의 감염병은요, 사실은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한국 사회도 늘 확진자가 발표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연결의 강도가 큰 곳이에요. 거기서 발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마스크를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그때는요, 저희가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폐렴 같은 병이 좀 돌고 있어, 이런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 2월 달 되면서 팬데믹이 선언이 되죠. 중국 우한이라는 곳이 만약에 전 세계에
완전히 고립돼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향토병으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중국 우한이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의 고리를 타고 쫙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연결에서 간염병, 전염병이라는 게 탁 터지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회가 우리는 된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울리히 백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울리히 백은요 위험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좀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될 당시 굉장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거든요. 이 책이 출간될 당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체르노빌 원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진짜 위험한데 막 하는 걸 느끼게 했던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세기와 20세기에서 우리 일상에서 겪는 위해는 굉장히 개인적이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맞이할 위험은 굉장히 초국가적이고 비계급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코로나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계급적이고 초국가적인 형태를 지금 현재 띠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위험사회가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 예전부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기후위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 엄청 덥고요, 겨울에 엄청 춥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름에 엄청 더울 때 가장 위험을 겪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안 느낄 거예요. 아마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 위험해지죠.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위험사회가 되면 위험사회는 예전에 어려웠던 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할 거다 이런 거고 코로나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첫 번째 사회를 초연결된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회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사회는 노동할 수 없는 사회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마 50대 들이 아마 80년대 학교를 거의 다녔을 것 같은데요. 저하고 비슷하게 흔히들 386 이러네. 그런데 지금은 586인가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취직 걱정을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시대를 사실은 살았거든요. 그로부터 97년도에 IMF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고용시장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기술이라는 게 막 오면서 이제는 일하고 싶어나 일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점점 펼쳐지고 있고 아마 일자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점점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점점 젊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노동하고 싶으나 노동할 수 없는 사회, 이 사회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필 이 사건이 터져갖고 우리한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세계의 바둑 대결을 하게 되죠. 하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됐죠. 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가 인간을 이겼지만 바둑은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암만 기계가 발전을 해도 인간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걸로 생각을 사실은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세돌 구단이 졌죠.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4대 1로 졌잖아요. 4대 1로 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많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인간을 이기는 기계들이 등장하는 거야? 인간을 대신할 기계들이 등장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어떻다, 이거는 이제 불안해진다, 어쩌다, 이런 보고서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 혹시
알파고도 은퇴한 거 알고 계세요? 알파고도 은퇴를 했습니다. 알파고도 많은 바둑 기사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들하고 게임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어. 인간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러고 알파고가 은퇴를 하거든요. 알파고가 은퇴할 당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63승 1패인가 62승 1패인가 이렇게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그때 은퇴하면서 이세돌 구단이 또 주목을 받게 되죠.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알파고한테 1패를 선사한 유일한 인간으로 이렇게 기억되게 됩니다. 어쨌든 알파고도 은퇴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세돌 구단도 은퇴를 하거든요.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뽀사시 했던 분이 이렇게 좀 힘든 모습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은퇴를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기사 내용이 이렇거든요. 알파고의 패배가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왜 은퇴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이 기계한테, 알파고한테 지는 모습을 자기 딸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봤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지는 것도 아니고 기계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바둑판에 그리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지? 예술가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둑은 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싫다, 이 판을 떠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알파고도 은퇴하고 이세돌 구단도 은퇴하게 됐던 이런 한 역사의 한 장면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외국 사람이죠.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인데요. 리더십으로 되게 유명한 학자세요. 지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미래의 공장에는 왜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만이 필요할까? 여러분, 개 한 마리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개 한 마리가 필요한 이유는 공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 한 명은 왜 필요하지? 사람 한 명이 필요한 이유는 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공장에는요? 공장에는 사람 필요 없이 기계가 그냥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지금 만약에 제가 글을 쓰셨다 그러면 미래의 공장에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경비도 아마 기계가 볼 거고 공장도 기계가 돌아갈 가능성이 꽤 높은 세상에 우리는 와 있죠. 제가 약간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계십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모르셨죠?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80이 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이제 운전을 좀 하고 다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렇게 부산 가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통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이패스로 안 가시는 거예요. 하이패스로 안 가고 징수원이 징수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엄마, 그 하이패스 얼마 안 하는데 내가 놔드릴까? 그거 하면 엄청 편한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나처럼 늙은 사람이 저 징수원, 저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내줘야 쟤들 직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사실 저는 약간 감동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비영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예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일상에서 제가 편리한 게 훨씬 중요하지,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될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희 어머니 존경스럽다, 나는 이런 엄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편리해지고 있는데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리한 거 좋지만 불편해도 함께 사는 사회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 제가 크게 세 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닦는 기계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어딜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소독약을 뿌려서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저거 손잡이 닦는 기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몇 달 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손잡이를 닦고 있던 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음식을 배달하면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음식점에서 갖다 줬는데, 요새는 어떻냐면 기계가 배달하는 로봇이 이렇게 갖다 주는 데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보다 기계를 만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도입이 엄청 쉬워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처음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체온 측정할 때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죠. 근데 지금은 다 기계가 하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고 한 세상에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하게 높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이런 징후가 훨씬 더 농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연구 자료를 보시면요, 세계 로봇 연맹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어떻게 도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또 1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로봇이 많이 도입되어 있대요. 제조업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GNP가 높고 이런 나라들이 로봇 도입률이 좀 적은데, 특히나 제일 끝에 보시면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도입률이 적거든요. 왜 적으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곳이잖아요. 어찌 보면 증기기관에서.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산업이 많이 바뀝니다.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막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면서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은 로봇이 도입되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편리성, 편리함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빠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인간의 자리를 기기가 대신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또 아주 오래전에 또 예견한 사람이 있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술가이고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1996년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1996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책에 대한 평가와 평이 어땠냐면, 너무 재밌는 책이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책이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았던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시책말로 현실감이 좀 쩔 거예요. 현실감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보다 노동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해졌고, 기계와 기술의 진화가 엄청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의 책은 메시지는 아주 단명하고 간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거야. 그러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지?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일을 해야 될 거야. 가장 인간다운 일이 뭘까? 그 가장 인간다운 일이란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일인데, 사회적 자본을 늘린다는 건 이런 거죠. 돌봄 노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 일을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돼. 우리 사회에서 사실 돌봄 노동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노동할 수 없는 세상에 점점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인간다운 일, 인간다운 노동을 이 사회가 같이 창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편리함보다는 인간의 자리를 넓혀주는 일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사회는 노동할 수 없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는요, 정말 안타까운 사회인데, 그리고 입에 올리기도 좀 뭐한 사회인데요. 점점 자본의 힘이 커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이 커지는 거죠. 돈이면 힘이고, 돈이면 진리고, 돈이면 권력이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장면에 나오는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라는 광고를 여러분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광고는요, 1990년대에 삼성의 브랜드 광고였거든요. 제가 1994년도에 삼성을 입사합니다. 1993년도인가요?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브랜드 광고를 한 거거든요. 그 광고의 테마는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라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 광고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재수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1등 많이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약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승자 독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승자 독식은요, 이런 거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대 80 사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0%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게 하위 80%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다라는 건데요. 이게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1대 99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위 1%가 갖고 있는 게 하위 90%가 99% 갖고 있는 게 같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은 좀 공평하고 공정하고 좀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PW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17개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사람들은 좋아하나, 어떤 가치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하나 해서 가치 평가를 쭉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보시면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1순위거든요. 다 1순위인데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영어로 material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 있잖아요. 자본의 가치, 돈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데이터 보고 사실 제가 헉 이랬거든요.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 데이터 보면서. 여러분 이 책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은 언제 읽으면 좋은 책이냐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확 다운돼요. 왜냐하면 다중격차라는 책인데,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이제는 한 군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벌어져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제 불평등이 구조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혹시 2020년 12월 달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요. 근데 그 책의 테마가 뭐냐 하면,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까라는 테마거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됐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는 시대일까요? 아닌다는 거죠. 이미 시작 전부터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역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OECD에 가입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OECD 국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 지표도 비교하고 사회 지표도 비교하고 여러 지표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꽤 좋거든요. 그런데 사회 지표가 늘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최악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0.8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구가 소멸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디 조사해서 보니까 곧 있으면 5천만 명이 3천만 명이 될 거라고 이런 이제 발표도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엄청 최악이에요. 고용률도 안 좋고요. 여러분 노인 빈곤율이 최악이거든요.
누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는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행복하고 예뻐야지만 늙는 게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돼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늙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안티에이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노인 빈곤율 아주 심각하죠. 또 밑에 보시면요. 자살률도 엄청 심각하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나쁘고요. 50대 고립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50 플러스 50대 고립감이 최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무실 가도 놀아주지 않고 집에 가도 놀아주지 않고 그냥 고립감이 최악.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에서 사실은 파생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꽤 어렵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물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뭐 끝까지 읽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감명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소수가 노동을 통해서 분배를 받았던 부의 크기가 예전에는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소수 있잖아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의해서 집중되는 부의 크기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다수에게 분배되는 부는 줄어가고 자본을 갖고 있는 소수가 가진 그 분배의 크기가 훨씬 늘어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본 소득 같은 거 주장하지 않고 기본 자산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새겨볼 만하죠. 돈의 힘이 점점 막강해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봉사활동은 사실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찌 보면 자본의 힘을 이기고 있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사실은 봉사활동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세상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이 세 가지 세상에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한 두 가지 정도 조언 아니면 두 가지 정도의 그냥 메시지만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공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책도 너무 좋아요. 책 너무 많이 소개하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온전히 제 생각으로 나온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중간중간에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책 소개해 드렸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진화학자신데요. 장대익 교수가 왜 사피엔스 종이 이런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를 초사회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알았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동물의 눈과 인간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흰자가 보이거든요. 근데 동물의 눈들은 거의 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눈을 봐서 표정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인간은 흰자가 있어서 눈을 보면 사람을 읽기가 너무 쉬워진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눈을 통해서 모든 소통이 가능한 이런 종이라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써요.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만이 이렇게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그 문명 꽃을 피운 유일한 건 사회성이었다는 거죠. 이 사회성 함께 협력을 만들어내고 함께 세상을 좋게 만드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가능했다. 우리는 초사회성을 갖고 있다. 이 초사회성의 핵심이 사실은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동정하고 공감은 사실은 타인의 감정은 나의 감정으로 취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만났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구 만났는데 만나고 탁 돌아섰는데 내가 동정받는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탁 돌아섰는데 뭔가 공감받는 너무 느낌이 좋잖아요.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취했는데 어떤 건
사람을 좀 비참하게 만들고 어떤 건 사람을 힘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동정과 공감의 차이, 영어로는 sympathy, empathy의 차이인데 동정과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면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500원만 주세요, 우유 사 먹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운데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안타깝죠. 그래서 아유 저 애들이 아이고 저렇게 좀 뭐 돈을 달라고 하네 혀를 차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이거는 동정. 그런데 여러분이 주섬주섬 어디서 꺼내가지고 500원을 줘요. 이게 공감 같아요. 그래서 공감은 행동이 따르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요새 애들 우리 때하고 너무 다르다고. 우리 때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모래도 만지고 잔디도 만지고 했는데 요새 애들 맨날 학원 가고 너무 불쌍해 죽겠다고. 우리 애들만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날 학원 안 보내야죠. 그런데 학원은 또 보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고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하고 공감은 행동이라는 그 엄청난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사실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저희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아마 채팅창에도 잘한다 이렇게 글도 올리실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공감하셨기 때문에 행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열심히 하네 그러고 지금 딴 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동정과 공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공감의 트랙 안에, 행동의 트랙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또 작년 올해 1월 달에 본 사진인데요.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배고프다고 돈 달라고 춥다고 하니까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하고 돈도 전해주는 사진이 찍혔어요. 너무 멋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때문에 또 공감의 또 일 때문에 이런 세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이 사진 한 장도 여러분한테 선물해 드립니다. 그런데 공감은요, 너무 깊어지면 혐오와 차별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너무 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깊이보다 사실은 넓이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감의 넓이를 실현하는 봉사단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 모습은요, 사람의 자리를 넓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나침반 써보셨죠? 나침반은요, 늘 바늘이 나침반 침이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리냐면 북쪽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이 봉사활동을 왜 하지? 늘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침반의 바늘이 딱 멈추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요. 그러면 그 바늘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고장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봉사활동을 왜 하냐라는 걸 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 봉사활동의 의미는 사람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사진이 갑자기 나와서 죄송한데 저희 다음 세대 재단이 20주년이 됐거든요. 20주년이 돼갖고 뭐 기자들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제가 뭐라고 얘기되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근데 이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고 어떠한 거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는 이런 세상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가 점점 들면 저도 자연이 좋아지고 꽃이 좋아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략가 잡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너무너무 오래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잡초를 이렇게 보시면 막
뽑아도 나죠. 꽃을 뿌려도,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도 납니다. 그리고 안 나야 될 저 아스팔트에도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전래과 잡초라는 책은 잡초를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의 잡초학자가 쓴 책인데 왜 잡초는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날까? 뭐 이런 내용을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옆에 보이는 잡초들이 아마 달리 보이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썼던 문장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잡초는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 밟히고 또 밟혀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무모한 끈기보다는 훨씬 굳세고 듬직하다. 잡초는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잡초는 밟히고 또 밟혀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잡초의 혼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본질, 봉사의 본질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실 잡초, 우리 생물, 동물, 식물 이런 거는요, 자기 후대를 남기는 게 사실은 존재의 본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봉사의 본질이 뭘까라는 걸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런 속담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데가 못 된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회에 천국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르그 홉스본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누군가는 활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옆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이 이 세상을 분명히 예쁘고 아름답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여러분 옆에 동료들한테도 하자고 권유하시고 하면서 이 봉사단 활동이 훨씬 더 넓어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아이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감 봤는데 너무 공감을 해주셔갖고 너무 좋네요. 선생님들 오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